데이터 분석을 위한 기초 통계와 추론 첫 번째 시간입니다. 강의에 앞서서 강의 개요 및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 개요는 데이터 분석을 위한 기초 통계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대표값, 분포, 확률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죠? 대표값, 분포, 확률, 그 다음에 통계량 이런 우리 이제 좀 생소한 이런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결국은 데이터 분석을 하기에 있어서 이 기초 통계라든지 이 추론의 어떤 그 메커니즘이 왜 필요한지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의 메커니즘 및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고요. 이 이제 개요에 맞게끔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보시고 학습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제 얘기를 들으면서 그 본업에 가셔가지고 이제 주로 다루는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내 데이터에 대해서 이 학습한 내용을 어떻게 연계해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것인지 좀 생각하면서 수업을 들으면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기초통계 우리 과목에 기초통계라는 어떤 그 개념적인 어떤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기초통계라는 것은 그 모든 그 분야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학교라 그러면은 모든 학과에서 우리가 기초통계 과목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현재는 데이터가 많이 생산이 되고 있고 그 생산되는 데이터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형 데이터 위주의 어떤 데이터였다면 현재는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도 많이 생산이 되고 있어요. 따라서 이제 비정형 데이터가 생산이 많이 되면서 이것을 어떻게 데이터 분석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걸 활용해 가지고 뭐 어떤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비정형 데이터의 그 다양한 형태라든지 방대한 양이 그리고 어떤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속도 이런 것들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맞게끔 어떤 빅데이터 기술이 함께 발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가 발달하면서 이제 빅데이터 우리가 AI 인공지능이죠. 머신러닝, 딥러닝 뭐 이러한 다양한 알고리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것을 활용하려는 어떤 기업이나 기관들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통계학자로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 기초 통계를 기반으로 전체적인 이해를 하고 우리가 이제 그 통계에서 얘기하는 이런 개념적인 것을 뛰어넘는 어떤 빅데이터적인 관점에서 이제 데이터를 바라봐야 할 시대가 왔고요. 이 기초 통계 내용과 우리가 빅데이터에서 다루는 내용이 별개의 내용은 아닙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초 통계 개념, 첫 번째 개념은 대표값입니다. 대표값. 우리가 대표값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어떤 조사를 했을 때 이제 조사를 실시한 경우 우리가 출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출구조사는 뭐죠? 표본입니다. 표본. 그래서 그 출구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빠르게 실제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 몇 시간만 지나면. 근데 실제값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유사합니다. 결과값이. 네. 결과까지 굉장히 유사한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참 신기한 부분이죠.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출구조사를 할 때 대표값, 어떤 출구를 선택을 하고 어떤 출구를 선택하고 그 출구에서 응답하는 어떤 응답자들을 또 대표성 있게 굉장히 표본을 잘 뽑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게 대표성이고요. 결국 대표값이 되겠죠. 대표값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우리가 대표값이라는 것은 결국
내 데이터의 어떤 중심 값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을 찾는 겁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분포라는 것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분포를 생각했을 때 분포에서 많이 벗어난 값, 이상치죠. 앞에서 배운 내용인데요. 이상치.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상치가 많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분석을 했을 때 그 이상치가 그 왜곡을 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면 데이터가 정상 범위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성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예요. 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들어와도 그 정상 범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 대표성이 있는 모델,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두에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개념을 잘 이해해 보시고 우리가 다루는 그 스마트팜 데이터,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에 대해서 접목해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표값은 이제 평균입니다. 평균. 사실 대표값으로 평균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중앙값, 채빈값 이런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이제 모든 분야에서 많이 쓰는, 실제로 개인적으로도 많이 쓰는 값, 평균이죠. 근데 평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평균은 산술평균입니다. 산술평균. 산술평균은 왜 많이 쓰냐면 굉장히 계산하기가 편리하고요. 빠르게 계산이 돼요. 그리고 산술평균은 뭔가 우리가 수식으로 나타내기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산술평균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산술평균은 그렇게 막 쓰면 안 되세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제가 그 사진을 보면 그 리듬 체조 경기 보시면 이렇게 심사위원들이 쭉 5분 정도 앉아 계시다가 빠르게 이제 그 심사를 합니다. 점수를 적어서 그 금방 점수가 그 합계가 돼가지고 나오는데 그게 결국 합계 값이 아니라 산술 평균 값이거든요. 근데 산술 평균 값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5분의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냈을 때 뭐 가장 점수를 좋게 준 분이 있고 가장 안 좋게 준 분이 있어요. 그렇죠? 존재하겠죠. 예, 근데 그 데이터의 분포를 봤을 때 그 5분의 점수가 정상 범위에 들어와 있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지만 어떤 분이 고의적으로 점수를 굉장히 잘 줬다거나 점수를 어떤 분이 뭐 악의는 없으시겠지만 점수를 굉장히 낮게 줬어요. 그런 경우에는 산술 평균을 매기게 되면 그 한 분 때문에 점수 정상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는 그 한 분의 점수 때문에 그 산술 평균이 굉장히 많이 심하게 변동이 된다는 거죠. 그 한 분 때문에 점수가 굉장히 낮을 수도 있고 점수가 굉장히 높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어떤 맥락에서 봤을 때 결국 그 이 심사위원들 5분의 어떤 평균을 계산한다는 것은 결국 한 분 한 분의 의미보다는 그 전체 5분의 어떤 대표값을 찾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산술 평균은 극단치가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대표값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경우에는 그러면 어떡하냐?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지금 리듬 체조의 사례에서 보면 빠르게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쓰냐면 최하위 점수, 그다음에 최상위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3분, 중간에 있는 3분의 점수를 평균을 냅니다. 평균을 내서 우리가 점수를 내고요. 빠르게 점수가 나오죠. 또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산술 평균을 쓰지 않고 중앙값을 쓰는 겁니다. 중앙값을 쓰면 이 극단치의 영향을 덜 받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번째 개념은 분포에 대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분포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이제 대표성은 굉장히 중요하고 모델에 대한 대표성이라 그러면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도 그 모델이 설명이 가능해야 돼요. 그게 표준 모델의 정의입니다. 모델의 대표성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이제 왜곡이 되기 쉬운 게 뭐냐면 굉장히 그 분석을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게 나왔어요. 기대 이상으로 나왔는데
그거를 그 모델을 결국 이제 프로젝트가 끝나면 그 모델을 이제 현업이 활용을 할 건데 활용하는 과정에서 그게 맞지 않다. 현실적으로 들어오는 데이터하고 제가 만든 개발한 모델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당히 상이한 결과가 많이 나타난다. 이런 피드백을 받게 되면 결국은 뭐죠? 예, 그 모델은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델의 대표성은 그 개발하는 도중에 무슨 검증도 하고 하긴 하지만 그걸 실제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분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데이터가 정상 범위에 들어와 있는지 아니면 내 데이터들이 정상 범위에서 많이 벗어난 값들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것을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뭐 앞서 이제 데이터 전처리나 이런 어떤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정상 범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초통계 개념 두 번째는요, 분포 및 경향성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아버지하고요,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키와 아들의 키를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게 그 아버지는 상당히 크신데 아들은 굉장히 작은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반대로 아버지는 굉장히 작은데 아들은 상대적으로 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왜 발생이 될까라는 거죠. 네, 실제로 뭐 아버지의 키하고 아들의 키를 조사를 해보면요, 뭐 케이스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대표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표성을 가지려면 이런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조사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뭐 1000개의 케이스를 조사를 했다. 뭐 많은 케이스는 아닌데요. 1000개의 케이스를 조사를 해서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스캐터 플롯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은 아버지의 키고요. Y축은 아들의 키가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키와 아들의 키를 조사를 해서 보면 1000개를 조사를 했기 때문에 1000개의 값이 찍히겠죠. 네, 많은 값은 아닙니다. 1000개가. 그래서 이렇게 찍어보면 저렇게 스캐터 플롯이 그려지거든요. 그렇게 그려지는데 결국은 위에 있는 그래프나 아래에 있는 스캐터 플롯이나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그려놨어요. 사실 저런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위에 스캐터 플롯 같은 경우에는 뭐죠? 아무 관련성이 없는. 만약에 저렇게 찍힌다 그러면 아버지 키하고 아들의 키가 전혀 무관한 관련성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아래 그래프처럼 우리가 직선으로, 네, 극단적인 그래프예요. 저렇게 그려지진 않겠지만 저런 형태로 그려진다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의 키하고 아들의 키는 굉장히 경향성이, 관련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립니다. 결국 이러한 방법은 앞서 배운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한 방법이고요. 어떤 시각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렇게 분석이나 이런 거 하기 앞서가지고 여러분들 EDA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스캐터 플롯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관련성이나 경향성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할 수가 있고요. 사실 맨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저와 같이 그래프가 일직선이 아니고 그래프가 뭐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좀 감소하다가 또 어느 시점에 또 증가하는 이러한 어떤 곡선의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향성이라는 건 꼭 직선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우리가 빅데이터에서 얘기하는 패턴, 어떤 패턴이 보인다, 어떤 양상이 보인다. 내가 봤을 땐 그 이유를 찾을 순 없지만 어떤 패턴이 보인다 그러면은 그건 경향성이 있는 거고요. 맨 위에 그래프처럼 나는 아무 경향성이 보이지 않아. 그렇죠? 그냥 막 뭉쳐져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경향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EDA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통계 개념이요. 실제로 아버지의 키와 아들의 키를 분석을 한 결과가 있거든요. 찾아보면 상당히 연관성이 높다. 네, 아버지 키하고 아들의 키. 근데 이제 아들의 키가 이제 아버지 키하고 꼭 비례하지 않는 경우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아들의 키가
아버지의 키의 영향만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어머니의 키의 영향도 받을 거고요. 또 하면 이제 뭐 유전적으로 할아버지의 또 키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요인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거죠. 세 번째 개념은요, 매개효과입니다. 매개효과. 우리가 이제 우리 분석을 했을 때 그 데이터 분석가가 좀 왜곡하기 쉬운 내용이 뭐냐면,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려고 해요. 이게 습관인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넓게 시야를 넓히고 우리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례에서 보시면, 음악을 들려주면 식물이 잘 자랄 것이다. 라는 어떤 가설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음악을 들려주면 식물이 실제로 잘 자랄까? 그거는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실제로 데이터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잘 자라더라. 예, 그래가지고 음악을 너도 나도 다 이렇게 음악을 틀어준 적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음악을 틀어줄 정도의 그런 노력이라면 그 농부가 또 다른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거죠. 예. 가꿔주고 잡초를 제거해주고, 음악을 들려주는 대신 그 환경 제어도 굉장히 잘해줬을 거고요. 환경 조절을 굉장히 잘함으로 인해서 식물이 또 잘 자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음악이라는 거에 어떤 초점을 맞춰가지고 너무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식물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더 많은 요인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시야를 좀 넓히고 그 부분.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요인, 이런 것들이 어떤 매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세 번째 개념입니다. 네 번째는 연관성인데요. 우리 이제 사례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장바구니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바구니. 우리가 이제 마트에 가서 이제 카트를 해서 물건을 실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뭐 그 사람마다 또 이게 또 많이 다르죠. 다르지만, 실제적으로 그 한두 사람 이렇게 분석해서는 안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고객들을 굉장히 많은 빅데이터가 쌓여 있겠죠. 많은 분들이 와서 그 구매를 하고 그런 데이터가 매일매일 쌓이면 그게 1년 쌓이고 2년 쌓이고 10년 쌓이면 그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대형 마트에서 그런 이제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영수증 데이터죠. 영수증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봤더니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카트 하나에 실려 있는 물건들이었죠. 물건들 사이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저귀를 사러 온 고객이 맥주도 같이 사더라. 모든 고객이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그 많은 고객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어떤 패턴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고객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고객의 어떤 그 패턴을 보면 기저귀를 사는 분이 맥주도 사더라. 굉장히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를 이제 생각을 했더니 그 기저귀를 사는 그 나이대 그 아버지가 있을 거잖아요. 기저귀를 사러 왔다가 자녀분, 그럼 30대 모르겠어요. 30대 중후반. 도 될 수 있고 초반 요 분들이 와가지고 기저귀 분유를 사면서 맥주도 같이 이렇게 사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 맥주를 좋아하더라. 그래서 이제 요런 장바구니 분석을 통해서 얻은 이런 힌트죠, 말 그대로 어떤 그 고객에 대한 어떤 이런 니즈를 마케팅에 반영을 해서 요즘은 이런 장바구니 분석을 통해서 모든 마트에서 그 진열 할 때요, 그 기저귀 옆에 맥주를 진열을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굉장히 수요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매출이 늘어났다고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장바구니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한 결과를 마케팅에 활용한 어떤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설 검증인데요. 우리 제목에 나와 있는 추론이 되겠습니다. 추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뒤에 이제 상세하게 나오긴 하지만 이제 가설 검증이나 추론에 대한 개념
여긴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나이팅게일과 크림 전쟁 다 아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나이팅게일이 이제 전쟁 이제 부상자들이 이제 들어오고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좀 그냥 이렇게 치료하고 기계적으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을 갖기 어려웠을 텐데 나이팅게일은 치료하는 과정에서 좀 의문이 생겼어요. 부상이 굉장히 부상 정도가 많이 다른데 부상이 심하지 않은 사람도 죽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이제 가설도 세워보고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이 상사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치료에만 전념을 해라. 그리고 타박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이팅게일이 안 되겠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보시면 로즈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본인이 나름대로 이렇게 이분이 통계를 배운 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이렇게 나름대로 종이에다가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날 들어오는 부상자들과 그 다음에 또 죽는 경우 그 부상 정도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분이 기록을 한 결과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았는데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다. 이상하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발견한 것이 뭐냐면 이 부상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위생이 전쟁터에 치료하는 곳에 위생 상태가 굉장히 불결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위생 상태에 의해서 부상 병이 더 확산이 돼가지고 사망률이 높다라고 본인이 판단을 내리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로즈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이제 그거를 상사분들을 설득을 하고 위생 상태를 개선을 했더니 아래 보시면 42%에서 사망률이 5개월 동안 42%에서 2%로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설명을 왜 드리는 거냐면 이 통계에 대한 개념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놀라워요. 나이팅게일이 가설 검증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를 그대로 우리가 따랐다는 거죠. 이분이.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사례다. 그래서 가설 검증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6번째 개념은 표본 조사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는 수집한 데이터는 이 세상의 모든 데이터가 아니에요. 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고 그래서 모든 데이터가 아니라 그래서 이 데이터가 중요하지 않은 거냐? 그건 아니죠. 예, 중요한 데이터가 되려면 내가 수집한 데이터가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데이터가 되려면 뭐가 기본이 돼야 되죠? 앞서 말씀드린 대표성이 확보가 되어야지만 그 데이터는 가치가 있다. 예, 왜곡을 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데이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는 뭐다? 표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본 조사의 한 사례로 세종대왕이 여러분 과전법을 공법으로 이거 역사 시간에 들었는데 과전법을 공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본인이 이렇게 그냥 막무가내로 바꾼 게 아니고요. 이분이 백성들의 의견을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국민 투표를 한 겁니다. 네, 국민 투표를 했는데 이렇게 흉년도 오고 날씨도 굉장히 안 좋잖아요. 안 좋은 경우에는 이제 작황이 안 좋아가지고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그냥 똑같이 일률적으로 걷어들이는 것보다는 그런 상황에 맞춰서 좀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런 표본 조사를 한 거죠. 실제로 이제 가거호호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조사를 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조사 결과 57%가 찬성했고요. 43%가 반대를 했어요. 결국 찬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가전법을 공법으로 바꾸긴 했는데 사실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던 거죠. 43%. 실제로 이제 또 이해관계자들,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부유한 양반들은 반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표본조사라는 어떤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백성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이렇게 세종대왕이 이렇게 정책을 펼쳤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백성의
의견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도 있었지만 그 양반들의 그런 어떤 반대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할 때 좀 그런 부분을 잘 이해시키고 정책을 펼쳤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국 표본 조사한 어떤 데이터죠.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확률입니다. 여러분들 확률, 통계하면 확률을 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동전 던지기나 우리가 뭐 주사위 던지기 사례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그 축구를 경기할 때 동전 던져가지고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전 던지기는 기본적으로 그 2분의 1이라는 확률을 가지고 우리가 그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과연 동전 던지기가 과연 공평할까라는 거죠. 네. 동전 던지기를 했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하는데 그게 왜 2분의 1일까?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을 잘 못하세요. 네, 모든 분들이.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한두 번 던져서는 2분의 1이라는 결과값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10번을 던져도 그렇고요. 100번을 던져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제 대표성의 문제예요. 이것을 굉장히 무한히 반복. 예, 무한히 반복이라는 것은 수만 번, 네, 수십만 번. 네, 사람이 던지긴 어렵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아래 보시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결국은 이렇게 무한 번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2분의 1로 수렴을 합니다, 얘가. 네, 신기하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거는 대표성의 문제입니다, 확률은. 그래서 확률을 높인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결국. 그거는 뭐예요? 될 때까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 예, 내가 성공하겠다 그러면 성공할 때까지 하면 언젠가 성공을 하듯이 이제 그런 의미라고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8번째 개념입니다. 비교라는 어떤 개념인데요. 우리는 이제 기초 통계 과목을 배우면서 항상 생각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비교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데이터를 생산하는 어떤 조사를 하는 곳이나 예를 들어 뭐 실험을 하는 곳에서 데이터를 생산을 하면 그 이제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비교를 많이 하는 이유는 뭘까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새로운 제품 아니면 새로운 신약,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개발했을 때 그냥 출시하지 않습니다. 이게 시장의 반응을 봐요, 항상. 시장의 반응을 봐서 반응이 좋으면 이제 출시를 하겠죠. 근데 이제 반응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케팅,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홍보할 내용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를 많이 해요. 비교 실험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훌륭하다라는 걸 보여주면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수가 있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홍보 효과가 올라가는 거죠, 결국. 그래서 비교를 많이 하는데 이게 비교 실험하는 지금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운동화를 개발을 했다. 그 운동화의 어떤 차별점, 기존 운동화에 비교했을 때 어떤 차별점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뭐 신발이 여러 가지 이제 소비자가 봤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니즈가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그 신발 바닥 있죠. 신발 바닥의 마모량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모량에 대한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비교라는 것을 보통 이제 뭐 기존 신발하고 뭐 타사 제품하고 또 비교할 수도 있고요. 비교하는데 사실 비교하고는 쉽지만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하세요. 비교하는 게 상당히 어떻다? 어렵다. 예. 어떤 측면에서?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뭐 비교를 막 하시잖아요. 예, 다른 집하고 우리 집하고 비교하고, 예, 다른 집 아이와 우리 집 아이를 비교하고 이런 식으로 비교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사실 비교를 막 하시면 안 되고요. 비교를 할 때는 어떤 경우에, 비슷한 경우에 비교를 하셔야 돼요. 비슷하지 않은 경우에 비교를 하게 되면 그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포가 비슷하지 않은 데이터를 비교한다는 건 그거는 왜곡할 수 있다.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 나온 결과가 대표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성이 있으려면 정상 분포 안에 있어야 된다.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분포가 다르다는 얘기는 뭐예요?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교 대상이 아닌 부분을 가지고 비교를 해서 마음이 상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교를 할 때 비슷한 경우에 비교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개념은요, 가공입니다. 가공. 커피 전문점 사례를 좀 빗대서 설명을 드릴게요. 커피 전문점 커피 좋아하시죠? 네, 커피 전문점에 여러분들 가서 커피를 선택하고 결제를 하게 되면 그 데이터가 어디에 쌓입니까? 데이터베이스에 고스란히 쌓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커피 전문점에 쌓이는 데이터는 어디에 활용을 할까 보면 그 데이터 수집된 데이터가 상당히 많아요.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 그래서 뭐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커피 전문점 큰 곳에서는 그 쌓인 데이터를 본사에서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는데 수집된 데이터 아래 보시면 뭐 메뉴가 있을 거고요. 메뉴가 쭉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뭐 매일매일 들어오는 고객의 수나 아니면 그 판매량, 판매 금액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될 겁니다. 데이터베이스에.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상태에는 원시 데이터죠. 원시 데이터지만 그 데이터를 조금만 가공을 하면 어떻게 가공을 하냐면 메뉴라는 항목을 추출을 하고요. 예, 요일이 나오겠죠. 날짜가 또 있을 거고 요일이 있을 거니까 요일을 추출을 하고 그 다음에 요일에서도 하루 중에 시간대가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오는 또 시간대가 있을 거고 그래서 그 시간대 자료를 또 추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판매량이나 금액에 대한 어떤 자료를 추출을 하게 되면 그 원시 데이터에서 살짝 가공을 한 거예요. 추출하면서. 데이터 전처리죠, 말 그대로. 그래서 그 데이터에서 좀 이상치나 이런 것들을 좀 제거를 하고 그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네, 우리가 앞에서 배운 그래프 있죠? 네, 그래프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그 자체는 뭐가 됩니까? 원시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을 해서 결국 시각적으로 표현을 한 거거든요. 이게 가공입니다. 예. 그냥 우리가 수집했을 때 그 당시의 데이터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공,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가공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가공을 했을 때 그래프로 우리가 작성을 해보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옆에 보시면 평일보다 주말 오후에 세트 메뉴 판매량이 높았다라는 겁니다. 예, 평일하고 주말이 판매되는 메뉴가 달랐어요. 특히 주말에는 세트 메뉴가 많이 판매가 됐어요. 그럼 과연 왜 그럴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왜 그럴까? 네, 이렇게 살펴보니까 주말에는 그 가족 단위로 많이 왔다는 거죠. 가족 단위로 오다 보니까 세트 메뉴로 많이 주문을 하더라. 그래서 이제 이 정보를 가지고 가치 정보죠, 말 그대로. 이 가치 정보를 가지고 마케팅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세트 메뉴를 더 많이 준비를 하고 세트 메뉴를 더 많이 할인을 하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했더니 그 매출이 올라가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수집되는 그 데이터, 그 원시 데이터를 조금만 가공을 하면 우리가 가치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요. 이 가치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의사결정과 함께 우리가 기업에서는 마케팅 정보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10번째 개념입니다. 신뢰 수준과 표본 오차,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은데요? 이거 어디서 나왔죠? 보통 여론조사해서 이제 뉴스나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말들을. 신뢰 수준과 표본 오차. 우리가 통계에서는 항상 언급되는 용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아래 보시면 표본 조사에 대한 어떤 발표의 틀, 우리가 이제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장표를 많이 그 뉴스 보도할 때 많이 봤을 거예요. 파이 차트나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하고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이런 조사를 했는데 전국 성인 몇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응답자는 몇 %였다. 이렇게 응답을 하면서
이렇게 보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결과를 설명하는 걸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제 보도를 할 때 거기 보시면 95% 신뢰 수준,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네, 이런 표현을 해요. 예, 기자가 설명을 할 때. 도대체 저 얘기를 왜 하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건 뭐냐면 이게 표본 조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표본 조사고 확실히 이 대표성 있는 표본을 조사를 했지만 이 결과가 실제 전체 전국 성인을 조사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떨 수 있다? 네,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틀릴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했겠죠. 표본을 뽑아서 표본 조사를 통해가지고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성은 있다. 하지만 틀릴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결과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몇 퍼센트 포인트입니다. 라고 기자가 얘기를 하고 보도를 끝냅니다. 보통. 그래서 저 어려운 용어를 왜 언급을 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틀릴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계라는 것은 대표성이 있으면 굉장히 유용한 어떤 그 기술이에요. 어떤 학문이 될 수 있고. 하지만 이제 통계라는 것을 잘못 활용하게 되면 결국 뭐냐면 대표성이 떨어지는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이런 이제 왜곡이 될 수 있는 뭔가 상황. 그래서 이제 뭔가 내가 원하는 쪽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데이터를 그렇게 오류 있는 데이터를 뽑게 되면 결과가 왜곡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통계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통계라는 것은 잘만 활용하면 굉장히 유용한 어떤 기초 기술이다, 기초 학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계절 요인입니다. 계절 요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우리가 데이터를 우리가 바라볼 때 항상 이제 뭐 여러 각도로 바라볼 수 있는데 지금 기온과 아이스크림 판매량을 봤을 때 우리가 데이터를 딱 바라봤을 때 기온하고 아이스크림은 굉장히 연관관계가 많아 보여요. 그렇죠? 아무래도 더운 여름에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어떤 가설인 겁니다. 은연중에 우리 머릿속에는 그런 가설을 가지고 생각을 해요. 데이터를 바라볼 때.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생각한 대로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네, 내가 예상했던 가설대로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내가 생각한 그 어떤 추론이 맞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을 했을 때 내가 세운 가설하고 조금 다른 형태로 나온다.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좀 당황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황하실 필요 없는 것이 항상 이제 이벤트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요. 그거는 이제 내가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요즘 같은 거 예전은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에도 사람들이 따뜻한 곳에서 아이스크림도 많이 먹고요. 하기 때문에 꼭 뭐 겨울철이라고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뭐 줄어들거나 하진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데이터에 대한 어떤 흐름이나 이게 왜 이런지에 대한 깊이 있는 어떤 사색, 그 사고, 어떤 스토리텔링을 하지 않으면 나온 결과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어떤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실제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그 결과가 나오더라도 당황해 하지 마시고 잘 스토리텔링 하는 어떤 그런 역량을 키우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기온과 아이스크림에 있어서는 계절적인 요인이 반영이 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예전에는 너무 더운 여름에는 아이스크림이 더 안 팔렸대요. 왜냐면 사람들이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 더우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거죠. 다음은 이벤트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데이터를 볼 때, 정말 이상한 데이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상치에 대해서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상치는 그냥 제거하면 안 되고요. 이상치는
굉장히 저한테 이제 우리한테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정보예요. 중요한 거는 이상치가 왜 나왔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원인을 찾아보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란값이 갑자기 우리가 이제 평균적으로 패턴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 계란값이 확 올랐어요. 예, 그래프를 보시면 그 이벤트가 발생이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AI, 예, 조류독감 발생돼가지고 그 계란값이 그 순간 그 시점에 많이 그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이 되었는지를 좀 찾아보는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요. 예. 다음으로 이제 관계의 메커니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추론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초 통계 개념을 생각했을 때 내가 바라보는 데이터가 기초 통계의 개념하고 어떤 그 연관성이 있는지 지금 하나하나 배운 그 개념들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내가 수집한 데이터가 이렇게 항목이 한두 개의 항목 이게 아니잖아요. 보통 스마트팜 데이터 항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수십 개의 항목이 들어왔을 때 그 항목들 간의 어떤 메커니즘, 메커니즘이라는 표현을 상당히 저는 많이 쓰는데 관계의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는 것. 그래서 그거는 관계의 구조를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그거를 잘못된 구조로 해석을 하면 앞에 말씀드린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열린 마음으로 잘못된 구조로 해석하지 않도록 엉뚱한 결과를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돼요. 내가 엉뚱한 결과를 내가 믿고 내가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주장하고자 하는 가설 외에 그 또 다른 외부 요인이 있는지, 그렇죠? 아까 그 음악을 들려주는 식물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가 보고자 하는 거 보면 그거밖에 안 보입니다. 실제로 데이터 분석을 할 때도 그 밖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존재하는지 어떤 관계에 대한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관계의 메커니즘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스마트팜 데이터에서 수확량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 네, 이런 거죠. 예, 생육을 잘 조절하고 환경을 잘 조절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스마트팜의 어떤 핵심 과제, 그 수확량에 대한 어떤 수확량을 꾸준하게 증가시키고 수확량을 유지하는 어떤 그 가치죠. 가치 정보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배울 내용에 대해서 계속 나올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이어서 두 번째 시간에 뵙겠습니다.